그래서 2년 동안 유예기간을 줬지만 이 유예기간 중에 전국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중에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한 케이스는 거의 1% 미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쪼변입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오피스텔 분양이 엄청 붐이었어요. 오피스텔 중에서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형 호텔 이런 식으로 명칭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누어졌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들어보셨나요? 보통 생숙이라고 줄여서 많이 말을 하는 편인데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형 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이 합쳐져 만들어진 개념으로 호텔형 서비스가 제공되는 오피스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들 선호하신 측면이 있었어요. 호텔과의 차이는 생활형 숙박시설 안에는 취사시설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말 그대로 숙박시설입니다. 호텔이나 레지던스처럼 숙박업을 하면서 빌려줘야 되는 용도로 써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거나 전세나 월세로 내줘서는 안 되는, 그렇게 주택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형태의 오피스텔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생소하다 보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명시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거주용 오피스텔이다, 아니면 아파트형 오피스텔이다 라고 광고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남 여수시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말은 그냥 계약서에만 조그맣게 박아놓고 직접 크게 광고하는 카탈로그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인터넷 광고 문구에는 아파트, 거주용 오피스텔 이렇게 소개를 해서 수분양자들을 모집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광고 문구를 보면요, 집에서도 호텔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다고 해요. 당연히 그걸 보고 계약한 분양자들은 내가 살 수 있는 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계약을 했던 것이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숙박시설이었던 겁니다. 이 숙박시설을 내가 직접 살거나 전월세로 임대를 놓게 되면 불법적인 사용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나오게 됩니다. 분양한 시행사는 책임지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거고, 그걸 수분양받은 수분양자들만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 상황에 처해지신 게 된 거죠. 건설사 입장은 어떠냐면, 아니 우리가 조금 과장 광고를 한 건 맞지만 계약서에 분명하게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딱 명시를 했기 때문에 우린 책임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국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몇만 개가 지어졌는데요. 대부분의 이런 문제들이 생겼고, 정부는 한 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원하는 사람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일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라, 우리가 2년간 유예기간을 주겠다라고 해서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 끝나냐면 올해 2023년 10월에 끝납니다. 2023년 10월 14일이 지나면 이 집을 숙박시설이 아니라 집으로 이용하는 모든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 이행강제금은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불법적인 상황을 없애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행해라, 안 그러면은 우리가 벌금을 계속 때리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 2년 동안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면 되는 거지 왜 안 하고 가만히 있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규제가 조금 완화된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일반 거주용 오피스텔은 규제가 좀 타이트하죠.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이 바로 주차장 대수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한 세대당 적어도 주차 대수를 한 대 이상은 확보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일매일 그 집에 거주자가 들어올 거잖아요. 주차난이 심각하면 주거의 편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규제가 되어 있는 거고요. 반면에 호텔이나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한 세대당 뭐 0.4, 0.5대 이런 식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 거죠. 호텔에 오면서 차를 안 가지고 오는 그런 손님들도 많을 것이고, 항상 모든 호실이 만실은 아닐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행사들은 이게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 된 거죠. 건물을 지을 때 위로 올리는 거는 한 달에 1층씩 착착착 올라가는데, 지하 터파기 공사하고 지하 주차장 만들고 이 부분에 가장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생활형 숙박시설로 지으면 주차장을 절반, 그거보다 더 적게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일단은 생활형 숙박시설로 허가를 받게 되면 좁은 땅, 돈을 적게 들여도 지을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렇게 많이 허가를 받아서 우후죽순 여기저기 지어놓고, 근데 이게 그냥 숙박시설이다 라고 하면 누가 분양을 받아요? 그래서 수분양자들한테 광고로 여기 직접 살 수 있다, 전월세
싸게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허위 광고를 해서 분양 계약을 체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유예기간을 줬지만 이 주차장 대수 규제 때문에 사실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거죠, 오피스텔로. 이 유예기간 중에 전국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중에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한 케이스는 거의 1% 미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수시 케이스의 경우에는 주차장 대수를 보통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좀 완화하려고 움직이고 있어요. 조례 자체를 이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주차 대수를 한 0.4, 0.5대 정도로 완화를 해버리게 되면 용도 변경이 쉬워지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숙박시설을 숙박시설로 이용했던 정직하고 합법 행위를 한 사람한테는 불이익이 가고, 숙박시설을 위법하게 주택으로 사용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이게 주택으로 바뀌어서 계속해서 거주용으로 사용이 될 건데 그 주차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미 내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을 받았어, 혹은 주변에 친구나 가족이 이미 분양을 받았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는 겁니다. 조례를 완화해서 주차장 대수를 좀 줄여달라고 민원을 막 넣어가지고 조례가 바뀌면 그때 용도 변경을 하던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땅을 사가지고 주차 대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 그 어느 쪽도 개인이 추진하거나 쉽게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은 못 돼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숙박시설이니까 숙박시설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관리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회사를 선정을 하고요, 호텔처럼 레지던스처럼 운영을 해서 직접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계속 영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그러려면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거주용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하고 분양을 받았던 분들은 내가 현금이 이만큼 많이 있어서 몇 억짜리 생활형 숙박시설을 덜컥 계약을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통상 그냥 계약금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말만 믿고 계약서 쓰고 중도금은 무이자 대출로 일으키고 나머지 잔금은 나중에 전세 나서 그 보증금 받아서 내면 돼요, 아니면 그때 전매해가지고 그 차익만 남기고 팔면 돼요, 이런 말만 믿고 수분양 계약을 받으신 경우가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내가 잔금을 다 치르고 등기 이전을 받은 다음에 호텔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다. 또 이미 이걸 잘 모르고 전세를 놨거나 월세를 놓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나는 몰랐는데 이게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네요, 나가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 아예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만약에 처음에 계약 단계 혹은 계약 전에 안내받은 사항이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은닉하고 일반적인 아파트형 오피스텔이나 거주용 오피스텔이다 라고 광고를 한 것을 보고 믿고 계약을 했다라는 부분까지 증거가 충분하다면 이거는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되거든요. 그럼 사기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에서도 승소를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예전에는 계약 취소 자체를 굉장히 좁게 보는 편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사례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폭넓게 보고 있는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이 소송을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될 것은 증거가 제일 중요해요. 모든 소송이 그렇죠. 그래서 계약 전에 분양 대행사 직원으로부터 받았던 문자, 설명들었던 설명의 자료, 전화를 했다면 그 전화 통화를 녹음했던 녹취록,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이 증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송에 있어서 좀 더 승소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계약 체결을 하셨다면 과거에 주고받았던 문자라든지 그런 증거들 찾아보시고요. 향후에 계약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고려하시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해서 계약을 체결하실 예정이라면 계약 전 단계부터 계약 이후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료를 다 모아 놓으세요. 이렇게 오늘은 생활형 숙박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생활에 도움되는 부동산 정보 열심히 힘차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